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비상계엄으로 출렁였던 경제와 외교가 다소 안정을 찾는 듯 했는데요.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탄핵 소추를 당하면서 대한민국의 먹구름이 더 짙어졌습니다. 대행에 이어 대대행이란 헌정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정치권. 권한 대행의 대행 체제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한 게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칠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벌써부터 대행의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가 야권 공세의 기준이 될 듯한데 최상목 권한 대행의 생각 다수 보수적입니다. 언제까지 줄탄핵이 이어질런지, 정치가 왜 있는 건지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오늘 탄핵안 표결 상황부터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92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통과로 권한대행직을 맡은 지 13일 만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건 76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 총리 탄핵안은 해외에 있는 민주당 김문수 의원을 제외한 야당 의원 191명 전원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등 192명이 찬성했습니다. 비상계엄 공모와 방조 등 국무총리 때 직무수행뿐 아니라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평생을 먹고 살아온 국무총리가 오직 내란 수괴의 방탄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 섭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한 총리의 탄핵 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 접수됐지만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 총리 직무가 정지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게 됐습니다.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에 국정 혼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번 탄핵 소추의 가장 큰 쟁점은 가결 정족수였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적 과반이라고 야당의 손을 들어주는 순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단 앞으로 몰려가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정치가 실종된 본회의장 모습 전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본회의에 앞서 의장실을 항의 방문했지만 우원식 의장은 정족수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의장은 아무런 답변이 없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의결 정족수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겠다. 그리고는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상정한 뒤에야 과반수가 기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곧장 연단 앞으로 몰려나가 고성으로 항의하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몸싸움도 벌어졌고 야당 의원이 여당 의원의 멱살을 잡는 상황까지 나왔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의장석까지 올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20분 넘게 항의를 이어간 가운데 투표 안 하실 거예요? 투표 안 하실 거예요? 투표를 마친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과 여당 해체를 요구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개표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개표 시작 전 모두 퇴장했지만 원내 지도부의 퇴장 손짓에도 조경태, 김상욱 두 의원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일단 직무에서 물러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정부 청사를 떠나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1시간여 만에 정부 서울 청사를 나선 한덕수 총리는 짤막한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저는 직무가 정지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굳건하게 작동할 것으로 믿습니다. 탄핵안 의결 정족수 문제를 지적해온 여당에선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한 총리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관련 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전례 없는 전국 불안 상황에 자신까지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겠다는 이유였습니다. 총리실 차원의 법적 대응 계획도 현재로선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탄핵 소추의 결정적 계기가 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선 헌정사에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적 없는 권한과 책임이 막중한 자리라며 여야 합의로 이견을 좁혀가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요청에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29번째 탄핵안으로 답을 한 건 자신의 거취를 떠나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13일간의 권한대행 역할과 함께 950여일간의 총리직도 멈춘 한 총리는 국무위원들과 모든 부처 공직자들은 소임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권한 대행의 대행이란 사상 초유의 임무를 맡게 된 최상목 부총리는 국정 혼란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경제와 안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합참 의장의 보고를 받는 걸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오후 5시 19분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총리실에 공식 접수되자 한덕수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됐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 권한을 맡게 됐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가 유지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란 직함을 갖게 된 뒤 첫 공식 일정은 군 통수권자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김명수 합참의장과의 통화에서 북한 동향을 보고받았고 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한미동맹 등 안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한미동맹 공조를 빈틈없이 가동하는 가운데 우방국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힘써주기 바랍니다. 또 외교부 장관과 국방장관 직무대리, 행안부 장관 직무대리에게 각각 안보와 치안 관련 서면 지시도 내렸습니다. 앞서 최 대행은 헌정사상 유례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한 탄핵소추를 앞두고 권한대행의 대행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 비상 상황입니다. 때문에 한덕수 총리보다 적극적인 권한 행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경제부총리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역할까지 함께 해야 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벌어졌습니다. 이 같은 역할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상목 대행이 맡은 역할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네, 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면서 국무총리의 직무도 맡고 원래 직책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할도 맡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1인 3역을 하게 된 건데요. 외교와 국방안보 등 대외적으로는 대통령의 외치와 행정부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의 내치 역할도 함께 맡게 되고요. 국무회의에선 의장과 부의장을 겸하게 됩니다. 여기에 원래 본인의 업무인 경제정책 수립과 예산관리, 경제위기 대응 역할까지 모두 떠맡게 됐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싶긴 합니다. 그런데 시스템적으로는 어떻게 운영이 되죠? 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해도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은 일상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 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이 최 대행의 업무를 보좌하게 됩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는 기획조정실, 정책조정국 등이 있긴 하지만 경제정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교와 안보 등에 관련해서는 용산의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의 외교안보정책관실 등이 보좌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근데 경제 수장인데 이렇게 많은 일을 하다 보면 경제에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현실적으로 최 대행은 국정 운영에 집중하게 되고 기존의 경제관계장관 회의 같은 것들은 차관급으로 격하해서 기획재정부 1차관과 2차관이 나눠서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치솟는 환율이나 대외 경제 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큰데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누가 어떤 부분을 맡기로 기계적으로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유동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제 분야 외에 다른 분야 대응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는 대외 신인도 면에서 다른 나라의 인정을 받기가 더 어려워서 외교 기능 마비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비롯해서 군 장성, 경찰청장 등 정부 요직에 공백이 많은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권한대행의 업무 지시가 가능한가를 놓고 정당성 문제 때문에 국정 전반의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입니다. 공무원들이 부처의 장관도 부재하고 이게 앞으로 정권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을까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이런 상황인데도 민주당은 당장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또 탄핵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상북 체제 유지가 가능할까요? 네, 난항이 예상됩니다. 오늘 최 대행은 언론의 권한대행의 대행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는데요. 헌법 전문가들도 대행의 대행은 운신의 폭이 훨씬 더 좁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다 오늘 여당이 한덕수 탄핵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라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한 대행의 탄핵이 무효라고 판단하면 업무를 하면서 최 대행이 내렸던 결정들이 모두 무효가 돼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다라고 뒤집게 되면 직무상 행위들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느냐 아니면 그때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자격이 없다. 이런 정도로 할지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정치권 힘겨루기에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보겠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야당의 탄핵안 일방 처리에 국민의힘은 권력욕에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에 준해야 하는 만큼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로텐더홀에서 탄핵규탄 피켓을 들었습니다. 광란의 연쇄 탄핵, 대한민국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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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원식 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제적 3분의 2가 아닌 과반 가결로 탄핵했다며 원천 무효라고 했습니다. 원천 무효이고 투표 불성립이 됐음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원천 무효! 원천 무효! 민주당을 향해선 민생경제가 파탄나고 무정부 상태가 돼도 권력을 얻겠다는 욕망을 드러낸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이 권력만 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집단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오늘 민주당은 국민을 버리고 자신의 아버지인 이재명을 선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우 의장이 정족수를 과반으로 규정해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이 가능하도록 한 게 여당 의원들의 표결 권리를 빼앗았던 겁니다. 150석이라고 해버리면 민주당 혼자서도 가결시킬 수 있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 하지만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조경태 의원은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권하겠다던 김상욱 의원은 본회의장 혼잡으로 투표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반란, 진압, 발본색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한덕수 대행 탄핵을 국민의 명령으로 규정해 줄탄핵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듯 했습니다. 광화문 시위에도 다시 참여하기로 했는데 사법 리스크와 탄핵의 시간표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 표결에 앞서 내란 세력의 재반란을 탄핵 사유로 내세웠습니다. 권한대행의 내란 대행 변신 등 아침이 오지 않은 탓에 저항의 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합니다. 무한 책임감으로 어떠한 반란과 역행도 반드시 제압하겠습니다. 내란 세력의 신속한 발본색원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엔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한대행 탄핵을 유보하겠다고 했지만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이 지연되자 입장을 바꾼 겁니다.
윤석열을 파면하고 옹위 세력을 뿌리 뽑아 내란을 완전 진압하는 그 순간까지 역량을 총결집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 직후 윤석열 대통령 규탄 대회를 열고 즉각 체포를 주장했습니다. 내란 목적 살인 지시 윤석열을 체포하라! 이 대표는 내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도 참석합니다. 4주 만에 참석인데 당원들에겐 인천 계양을 깃발 아래로 모여달라는 참여 독려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이 대표는 또 당과 상의 없이 미국으로 출국해 본회의에 불참한 김문수 의원에 대한 징계 검토 지시를 내렸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은 최상목 부총리를 향해서도 압박을 계속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특검법 수용을 요구했는데 내각 총사퇴 수준의 탄핵 추진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정부를 마비시켜 뭘 얻어낼 수 있는 건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과 함께 상설특검, 내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최 대행마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또다시 탄핵할 수 있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신속히 진압하고 정리하는 데 협조를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계속 그렇게 방해 요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국민이 용납하겠습니까? 여러 명의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나왔습니다. 지난 23일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무위원 5명을 추가 탄핵하는 방안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러 명의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내각 총사퇴 수준의 국무위원 탄핵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실제로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까지 추가로 꺼낼 수 있을지에 대해선 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달리 최 대행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표한 만큼 탄핵 명분이 부족한 데다 경제 위기 극복을 말하면서 경제 수장을 끌어내리는 데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헤매는 서민 취약계층들입니다. 이런 분들 숨통부터 틔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민주당 의원은 민심의 역풍이 우려되는 건 맞다며 결국 최 대행이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게 최선의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연쇄 탄핵으로 인한 외교적 혼란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임 주한 중국 대사가 입국했는데 시진핑 주석의 서명이 담긴 신임장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애초 윤석열 대통령에서 한번 수정해서 온 거라는데 이 정도 되면 난감한 상황이겠죠. 이런 사태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싱하이밍 전 대사 귀국 후 반년 만에 부임한 다이빙 신임 주한 중국 대사는 혼란스러운 국내 상황을 의식한 듯 한국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中韩是重要的邻邦，也是重要的合作伙伴。我出任中国驻韩国大使，深感肩负的责任重大。 그런데 다이빙 대사가 가져온 시진핑 주석의 신임장에는 한덕수 권한대행께라는 문구가 적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로 신임장 제정 대상이 바뀌면서 부임 절차가 지연됐는데 그마저도 틀리게 된 겁니다. 외교소식통은 또다시 최상목 권한대행으로 바꾸기도 난감한 상황이라며 일단 신임장 사본 제출 후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부임한 주한대사들 신임장 가운데 명의가 잘못된 사례가 적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좋은 기회가 될 텐데 이걸 시기하는 결과를 이어질 수밖에 없죠. 신임장 제정하는데 그 국격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지금 그런 사태를 한미 간 외교안보 일정 정상화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음 달 초 고별 방한이 예정된 블링컨 국무장관은 조태열 외교장관 외엔 고위급 일정을 못 잡고 있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회담은커녕 정상 간 통화도 신속하게 이뤄지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소식은 외신들도 긴급 타전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한 대행을 지지한다고 밝혔던 미국 정부 입장 주목되는데요.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태영 특파원, 미국 정부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지금 워싱턴은 아침 7시를 조금 넘어섰는데요. 아직까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 전 미국 국무부가 한덕수 대행과 함께 일할 준비가 됐다는 입장을 밝힌 데다 지난 19일에도 한덕수 대행을 지지한다고 밝혔던 만큼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은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이 한미일 삼각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다만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 내정 문제에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는데 신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에도 언급을 피할 거라는 관측입니다. 외신들은 이번 연쇄 탄핵 어떻게 평가했나요? 네, 외신들은 긴급 속보로 타전하며 한국 정치 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전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은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불확실성을 심화하며 국제적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북핵 위협과 국내 경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정부가 군을 어떻게 통솔할지 의문이 제기된다며 기업과 소비자 신뢰도 그리고 통화가 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반도체 약세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위기 속 정치적 혼란이 위협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신문은 권한대행 탄핵으로 행정당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속보로 관련 내용을 전했고 중국 관영CCTV는 한국 국회가 2주 안에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을 차례로 탄핵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우리 정치가 삼류도 아니라 사류라고 했던 고 이건희 회장의 평가가 한치의 틀림이 없는 정국입니다. 비상계엄에서 불거진 경제, 외교, 안보 위기를 정치가 수습하기는커녕 더 악화시키는 상황인데요. 현실화가 된 권한대행의 대행체제에서 앞으로의 국정이 어디로 갈 건지 정치부 이채림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 때 국민의힘 의원들 의장 속으로 몰려가서 항의했습니다. 아주 아수라장이 됐는데 계엄 사태 이후에 좀 수세적이었잖아요. 오늘은 왜 그렇게 거칠게 한 겁니까? 네, 오늘 항의 때는 친한계 의원들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탄핵에는 찬성표를 던진 걸로 알려진 안철수, 김재섭 의원 등도 함께 했습니다. 이 대통령 탄핵과 달리 한덕수 총리 탄핵은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정 부담이 가중될 거란 공감대가 형성된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대통령 탄핵안 표결 때 이탈표 12표였죠. 오늘은 1명뿐이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오늘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인정할 수 없다 이거잖아요. 헌재 권한쟁의 심판까지 내고 그랬는데 이 결과 언제쯤 나올까요? 네, 내긴 냈지만 사실상 정치적 행위가 될 공산이 큽니다. 민주당의 이딴 탄핵으로 헌재에 걸려있는 탄핵 심판, 윤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9명입니다. 국민의힘도 야당의 폭주를 막겠다면서 권한쟁의 심판만 오늘까지 4건을 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심판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나머지 탄핵 심판과 권한쟁의 심판은 기약 없이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것도 빨리 해소가 돼야 할 부분이긴 한데 이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모두 법적으로 풀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사태가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한 총리 탄핵도 결국은 헌법재판관 임명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여야가 타협과 협치가 사라지다 보니까 건건이 헌법재판소의 입만 바라보는 상황이 되면서 국회가 아닌 헌법재판소가 정치를 한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 헌법재판소 6인 체제를 두고 싸우는 것도 결국 이와 무관치 않을 텐데요. 여기엔 여야 모두 할 말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추천 안 하십니까? 합의가 안 되면 국회는 아무 결정을 안 합니까? 이제까지 안 했습니까? 최민희 위원을 추천을 했는데 실제로 대통령 임명을 하지 않고 저는 국회에 질문하는 겁니다. 계엄 전까지만 하더라도 후임 재판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던 국민의힘 역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시작되니까 이 비정상적인 6인 체제를 고집하면서 결국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사태까지 불렀던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민주당도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할 말도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걸 늦추려고 했던 그런 측면이 좀 있었으니까요. 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 최상목 권한대행의 선택이 앞으로의 정국을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어떻게 할까요? 헌법재판관 임명. 네, 일단 예단하긴 이르지만 아까도 전해드렸지만 이 최 권한대행이 오늘 했던 말, 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 말이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한덕수 권한대행도 내리지 못했던 결정을 최 권한대행이 내리기는 더 어려울 거란 뜻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야당은 그럴 경우 계속 탄핵하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5명이 더 탄핵되면 국무회의가 무력화될 거다 이런 말도 공공연히 하고 있는데요. 야당이 협박에 가까운 압박을 하곤 있지만 결국엔 임명 권한을 가진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이 9명 체제로 정상화가 불가능한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내년 4월이 되면 대통령 추천목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 만료도 앞두고 있는데 현 6명 체제가 유지되다가 4명 체제로 줄어들면 헌법재판소 기능 아예 마비가 될 겁니다. 이 정치권이 헌재에 맡긴 판단들이 모조리 멈춰서는 또 다른 초유의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결국 정치가 만든 이 문제점이잖아요. 결국 정치가 풀어야 할 텐데 네. 어떻게 될지 참 국민들만 속이 타는군요. 자,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지시사항이라며 여러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자세하게 공소장을 설명한 건데 검찰의 주장에 대해 당사자들은 반박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먼저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던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장에 있던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전화했습니다.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 그랬더니 가만히 들어보시다가 알겠다고 하시고 더 전화 끊으셨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도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여러 번 전화해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도 적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속동현 변호사는 앞서 체포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체포 책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은 포승줄과 수갑을 사용해 체포 인원을 수방사에 구금한다는 계엄군의 단체 대화방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계엄 해제 의결이 임박하자 김 전 장관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부터 잡으라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지시했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민주당 지침을 종합한 검찰의 픽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검찰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 윤 대통령이 했다는 말, 이것도 자세히 밝혔습니다. 해제가 돼도 2번, 3번 계엄을 선포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계엄 논의 시점도 적시했다는데 당사자 주장은 또 다릅니다. 재판에서 사실 여부가 밝혀지겠죠. 차순우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찰은 지난 4일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직후 윤 대통령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왔다는데 확인도 안 되는 거고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 등과 계엄 논의를 시작한 시점이 올해 3월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삼청동 안가 회동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김 전 장관이 11월부터 계엄령과 포고령 초안을 작성해 12월 2일 윤 대통령이 승인했다는 겁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계엄 사전 논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한남동 공간으로 불렀죠? 계엄 이야기 안 했습니까?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선동적인 말씀하시는데 검찰이 계엄 수사 결과를 자세히 적시하면서 향후 법적 공방의 대략적인 틀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검찰이 공개한 공소장과 관련된 내용 사회부 부조팀 이재중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이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관련 내용이 더 많다 이런 말도 있던데 왜 그런 겁니까? 네, 오늘 검찰이 이 공소사실 관련해서 보도 참고 자료 냈는데요. 이 자료 공소사실 요지에서 첫 단어가 대통령이었습니다. 보시면 대통령은 삼청동 안가에서 직접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 이런 내용이 첫 문장입니다. 이 밖에도 계엄군 지휘부와 직접 통화한 내용들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마치 이 윤 대통령이 공소장의 주인공처럼 나와 있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직접 적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또 김 전 장관을 종범으로 본 겁니다. 네, 오늘 공소장이라는 게 이제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이잖아요. 이제 재판에서는 양측이 증거와 사실을 놓고 많이 다툴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 참 많았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거나 도끼로 문을 부수라고 지시했다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또 계엄에 동원된 군과 경찰 규모가 4,800여 명에 이르고 국회 주변에 투입된 인원만 2,500여 명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면 이를 따를 생각이었다라고 담화를 통해서 밝힌 바가 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뉴스 시작하기 조금 전에 TV조선과 통화가 됐는데요.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도 검찰 주장을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객관적 상황과 맞지 않는 진술들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김 전 장관을 기소한 게 안타깝다며 황당한 얘기이자 일방적인 진술이다라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네, 오늘 검찰이 밝히는 걸 보니까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하고 일종의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들려고 했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검찰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에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를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비상입법기구의 성격과 구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과거 12.12 사태 이후에 전두환 신군부가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거수기 입법부를 만든 적이 있기는 합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대의민주제를 정지시키려고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향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나 형사소송에서도 이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의 이 수사 내용 발표 상당히 이릅니다. 계엄 선포 24일 만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수사 결과를 내놓았거든요. 앞으로 윤 대통령 수사에서도 이런 것들이 다 쟁점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검찰은 오늘 내놓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윤 대통령 수사에 대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가 현재는 맡고 있지만 결국 기소는 검찰이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인데 반대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이 내놓은 사실관계와 또 증거에 대한 반박 자료를 오늘 자료를 토대로 준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뭘 요구하는지가 또 나온다 이런 말이겠네요. 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아침에야 선임계를 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재판부는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일주일 뒤로 2차 준비 기일도 잡았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로 향합니다. 반역의 무리들을 역사 속에서 퇴장시키겠습니다. 오늘 아침 선임계를 낸 윤 대통령 대리인단도 서둘러 들어갑니다. 윤 대통령 측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일단 재판이 되었어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호고령 발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선관위 압수수색 4가지로 쟁점을 압축했습니다. 국회 측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15명에 대해 증인 신청을 했지만 헌재는 국회 증언으로 대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여러 탄핵 사건 중 왜 이 사건만 빨리 하냐며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을 제일 먼저 심리하고 그다음에 빨리 진행하고 저희가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어떻게 촉박한. 하지만 헌재는 가장 시급한 사건이라며 신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일이 촉박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탄핵 심판이 우리 국가 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중대성을 고려하여 2차 변론 준비 기일은 다음 달 3일 열립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여당이 낸 한덕수 총리 권한쟁의 심판까지 맡게 됐습니다. 문제는 재판관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로 헌재가 이 같은 중대한 사안들을 결정할 수 있냐는 겁니다.
헌재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6인 체제로도 심리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9명 중 3명이 빈 상태에서 대통령 탄핵까지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고심 중입니다. 결정까지도 가능할까요? 그거는 논의해 보겠습니다. 재판관 회의에서도 논의됐지만 6명 결정에 반대가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오늘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계속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 하에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먼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뿐 아니라 여당이 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권한쟁의 심판도 문제입니다. 원래 과반수로 결정하게 돼 있지만 6인 체제 과반수로 할 수 있을지가 논란입니다. 효력정지 가처분한 것도 임시 방편이에요. 그 결론 자신에게 불리한 당사자는 그 결정에 상당히 승복하기가 더 어려워지죠. 6인 체제 헌재가 국정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 밖에서는 탄핵 찬반 구호가 뒤섞였고 내부에선 내외신 취재진의 취재 경쟁이 뜨거웠습니다. 저마다 다른 이유로 방청권을 받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선 국민들도 있었습니다. 이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 10여 명이 줄을 서 있습니다. 탄핵 심판의 현장 방청권을 구하기 위해 3시간씩 기다린 사람도 있습니다. 사전 신청 방식의 온라인 방청권은 경쟁률이 2251대 1로 가히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아서 오늘 모든 일정을 다 내려놓고 왔습니다. 11시부터 왔습니다. 신청했는데 당첨이 안 돼서 선착순 윤석열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궁금하고. 집회가 금지된 헌재 주변에선 탄핵 찬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탄핵 심판 방해 국민의힘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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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한다! 반대한다! 경찰은 헌법재판소 정문 앞과 도로에 경비 인력을 강화하고 탄핵 찬반 양측의 돌발 행동 등 만일의 사고에 대비했습니다. 헌재 내부에선 국내 언론은 물론 외신의 취재 경쟁도 벌어졌습니다. 기자실 공간이 부족해지자 헌재는 대강당에 추가로 취재 공간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은 서울 삼청동 안가와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누가 윤 대통령을 만나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확보에 나섰다가 경호처가 기밀 시설을 이유로 진입을 거부하면서 빈손으로 나온 겁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 차량이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나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CCTV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섰습니다. CCTV 확보하셨습니까? 경찰은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안가 CCTV 서버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 3시간 전 김용현 전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안가로 불러 계엄 관련 지시를 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누가 몇 시쯤 드나들었는지 CCTV로 확인하려 했지만 지난 18일에 이어 오늘도 국가기밀시설이라는 경호처에 가로막혔습니다. 검찰특별수사본부는 계엄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신병을 넘겨받은 데 이어 증거물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노 씨 휴대폰 확보엔 실패했지만 노트북을 확보해 포렌식했고 이 자료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노 씨는 김용현 전 장관 등과 텔레그램 메신저로 대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PC에 저장된 텔레그램 대화를 분석해 수거 대상, 북한 공격 유도 등 노상원 수첩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전국 혼란의 금융시장도 종일 요동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하루 새 20원 넘게 오르며 장중 1,480원대까지 치솟았고 외국인 투자자 철수로 코스피는 한때 2,400선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환율 1,500원 돌파도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표결일. 어제보다 2.7원 오르며 시작한 원달러 환율은 상승폭을 키워 2시간도 안 돼 1,480원을 뚫고 약 30분 뒤 1,486.7원까지 뛰었습니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달러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치 불확실성이라는 악재가 더해진 겁니다. 정치 리스크가 그 고유 리스크로서 경제 및 외환 시장에 충격을 준 영향 요인으로 인해서 대외 신인도가 급속히 하락하였고 외환 당국의 개입으로 환율은 다행히 1,460원대로 내려앉았지만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증시도 출렁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며 코스피는 장중 2,40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도 1.43%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이탈 가속화로 환율 1,500원대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 불안이 가속화되면서 불안이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것이 각종 체감 지표의 악화, 궁극적으로는 경기 하강 압력으로 이어지면서 악순환 고리에 좀 빠진.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다 정치 불안이 장기화하면서 내년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매일 무섭게 뛰는 환율에 해외에서 원자재를 들여오는 기업들의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 기업들의 체감 경기는 코로나19 시기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중국에서 곡물 원재료를 수입해 제분업체에 납품하는 한 중소기업. 불안한 경제 상황에 3개월치 원료를 미리 재워놨지만 계속 오르는 환율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환율이 내년에도 계속 고공행진을 한다고 하면 저희로서는 손해가 너무 큽니다. 당장 어떠한 대책선도 없고. 원재료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정유, 철강, 식품업계와 항공유 등 비용을 달러로 지불하는 항공업계도 끝없이 치솟는 환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한항공은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330억 원의 외화평가 손실이 생기고 포스코는 환율이 10% 오르면 당기순이익이 564억 원 줄어들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원자재 값만 10%가 넘게 올라서 제품을 팔아도 적자를 보거나 겨우 타산을 마치는 등 수출 중소기업의 한 26% 정도가 피해를. 심리적 경기는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12월 기업 심리지수는 전달보다 4.5포인트 떨어진 87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가장 낮습니다.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게 되면 기존에 비축해놨던 중간재나 원자재는 다 소진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높은 이 환율 하에서 원자재를 수입해 와야 되기 때문에요. 정치적 혼란이 소비 심리 위축과 환율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리입니다.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피해 상황이 속속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 한 명을 생포했다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국정원도 우방국 정보기관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이 생포가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북한군 부상이 심해져 결국 사망했습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가 올린 초췌한 남성 사진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북한 병사 1명을 생포했다는 겁니다. 우리 국가정보원도 부상을 입은 북한군 1명이 생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다만 이 군인은 부상이 심해져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추가로 알렸습니다.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첫 생포와 이후 과정을 신속하게 확인한 건데 향후 북한군 신병을 또 확보할 경우 신문 등을 위해 인력을 파견하거나 귀순 요청 시 수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북한 관련 기존 주장에도 무게가 실린다는 분석입니다. На Курщині є вже більше 3000 поранених та вбитих північно-корейських солдатів. 앞서 우크라이나군은 숨진 북한군의 손편지를 공개했고 이 병사의 또 다른 메모에는 한 명이 미끼가 되면 다른 2명이 드론을 격추하는 북한군 작전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사자 소지품에서 북한군 9명의 정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평균 나이 21살, 가장 어린 군인은 18살이고 대부분의 부모가 사망했거나 노동자 또는 농장원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격전지 쿠르스크에서 부상을 입은 북한군 일부가 모스크바 병원에 입원 중인 모습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러시아 부상병이 촬영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영상에는 북한 병사들이 병실에서 자유롭게 TV를 보고 또 간식을 먹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어서 김자민 기자입니다. 파란색 환자복을 입은 북한군 추정 병사들이 TV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앳된 얼굴의 북한 병사도 홀린 듯 시청합니다. 북한 부상병 일부가 모스크바 군병원에 입원 중이라며 친러시아 텔레그램 채널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침대에는 간식이 널려 있고 한 북한 병사는 휴대전화를 만집니다. 채널 측은 북한 부상병들은 TV를 즐기며 엄청나게 먹는다는 러시아군 부상병의 목격담도 전했습니다. который там лежит. Выкинул в окно бутылку, привязал ее веревкой, блядь, и закрыл окно. 앞서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모스크바 한 병원 간호사가 북한군 부상병이 200명이 넘는다고 불평하는 통화 감청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120 человек в поезде. 북한 부상병들을 치료한 쿠르스크 한 병원 의료진은 북한 부상병 대부분이 파편 부상자들이고 일부는 겁에 질리고 긴장한 모습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크루스크주 최전선에 있는 북한군이 보급 문제에 직면했고 식수 부족까지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더 혹독해진 예심으로 돌아온 미스터트롯 3가 연일 화제입니다. 이번 시즌 나이 제한 폐지와 블라인드 오디션이라는 새로운 장치가 긴장감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나이 제한을 폐지하면서 미스터트롯 최초로 등장한 올드보이 오비부. 최고령 도전자 이태원 테일러 이생로는 시작 몇 소절 만에 심사위원을 사로잡습니다. 63세 박태관 역시 K-팝 그룹 못지않은 무대 장악력으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자 이제 출격 준비 나 오늘 미쳐 따르릉 시즌 최초로 블라인드 오디션에 도전하는 현역부 X 참가자들의 놀라운 실력도 화제입니다. 모두의 관심을 받은 하동 남진의 정체는 현역 7년차 가수 송비나로 밝혀졌는데 심사위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 이름과 모습을 가리고 미스터트롯에 다시 도전하게 된 이유는 제대로 제 노래를 들려드리지 못하고 항상 떨어졌었거든요. 가면으로 얼굴을 가린 은하늘이 가수 이지훈으로 천록담이라는 이름으로 도전장을 낸 참가자가 이정으로 밝혀지면서 무대는 또 한 번 뒤집어졌습니다. 어제 미스터트롯 3 2회는 전국 시청률 15.1%를 기록하면서 전 채널에서 같은 시간대 1위를 차지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워싱턴 안전과학에서 느긋하게 대통령 연두교서를 보는 남자,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입니다. 갑자기 중계가 끊기고 뉴스 속보가 뜹니다. 창밖 멀리 의회에서 거대한 화염이 솟구칩니다. 그는 급히 지하 벙커로 안내됩니다. I, Thomas Adam Kirkman, do solemnly swear that I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그는 지정 생존자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산부 요인들이 모이는 행사 때 은밀히 격리되는 광료지요. 비상사태로 모두 숨질 경우 나라를 이끌 예비 대통령입니다. What the hell am I doing here? 관례대로 서열이 낮은 장관이어서 거센 도전을 받습니다.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에 맞서 나라를 재건합니다. 지정 생존자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예가 폴란드 공군기 추락 사고입니다. 대통령 부부와 정부 요인, 야당 대선 후보들, 3군 사령관이 모두 숨졌습니다. 결국 제1야당 출신 하원 의장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아 조기 대선을 치르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나선 민주당이 연쇄 탄핵을 예고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를 비롯해 권한대행을 차례로 물려받을 장관들도 시간을 끌면 줄줄이 탄핵하겠답니다.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만으로도 정부와 국정은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의 신뢰가 폭락하고 우리 경제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대표도 너무 많은 탄핵을 하면 국정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대대행 탄핵도 불사한다는 건 무정부 상태를 의미합니다. 며칠 전 국정마비론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5명을 탄핵을 시켜버리면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합니다. 최후의 지정 생존자라도 숨겨둬야 하는 걸까요? 대통령 탄핵을 한시라도 앞당기려는 야, 한사코 늦추려는 여. 나라를 송두리째 휩쓸어버릴 듯한 광풍의 근원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대표의 사법 시간표와 탄핵 후 대선 시간표를 놓고 벌이는 이전 투구,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겁니다. 그 눈에 국민이 보이기나 하겠습니까? 12월 27일 앵커 칼럼 오늘 대대대행 탄핵이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주말이 될 내일도 맹추위가 예상됩니다. 서울이 아침에 영하 7도, 낮 기온은 1도 선에 머물겠고요. 찬바람의 종일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모레 낮부터는 맹추위가 차츰 물러가겠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충남과 호남을 중심으로 밤사이 폭설이 예상됩니다. 전북에 최대 20cm 이상, 충남과 전남에도 최대 10cm가량이 전망되고요. 습하고 무거운 눈이 시간당 1에서 3cm 이상으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강원은 건조경보에 강풍특보까지 겹쳐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북부를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 중이고 내일 아침 춘천이 영하 12도까지 급강하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청주와 대전이 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면서 해넘이와 해돋이는 무난하게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27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